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세입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제가 뉴스 앤 이슈 사회를 맡아 이 자리에 앉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시간만 그렇게 빨랐다면 조금 서운할 텐데 시청자 여러분의 시간도 그렇게 빨랐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도 공평해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뉴스 앤 이슈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송하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여수 MBC 박광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조희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지역의 핫 이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슈. 여수 세계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 문제입니다. 그만큼 지역의 관심이 크다는 이야기인데 박람회장이 민간 매각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 사회에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줄곧 이제 현장을 취재해 오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해 상반기를 여수 지역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 중에 하나죠. 그러죠. 이 이슈를 간단히 이제 짚어보자면 날짜를 몇 개 들어보는 게 이제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먼저 5월 7일 네. 이 이슈가 이제 수면 위로 불거져 나왔고 5월 13일부터 이제 시민단체들이 공식적으로 반대를 표명하면서 집회를 갖고 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민간 매각 반대죠. 매각에 대해서. 네. 6월 4일 날 해수부가 방문했고 네. 계속 갈등 구도가 형성되다가 7월 22일 날 이제 봉합이 좀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에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박람회장은 어차피 기재부에 넘겨야 되는 팔아야 되는 땅이니 좀 능력 있는 사업자를 데려와서 이것을 관광지로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끌어들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 지역에 이제 그 여러 가지 흔한 상업시설들이 많은데 그래도 박람회 사이트는 그 공적인 영역으로 남겨놓자. 그게 이제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이제 가져온 청사진이었어요. 그거 반하는 밑그림이 이제 나오니까 시민사회가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갑론을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해양수산부, 이 지금 박람회 사이트를 공식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여수를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자를 모아서 같이 이제 의견을 물어봐요. 사자란 여수시, 시민단체, 그리고 박람회 사이트에 컨벤션 센터를 짓고자 하는 전라남도, 예. 그리고 박람회 사이트도 항만구역으로, 공적 항만구역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항만공사. 네. 그 가운데 전부 다 공적 영역으로 남겨놓자는 의지였고 네. 여수시만 민간 매각을 하자는 쪽이어서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지역의 여론이 통합이 안 되니 네. 당분간 보류하자 이런 상태로 지금 홀드된 상태입니다. 그 뭐 여수시도 뭐 해수부까지 의견이 그러니 잠깐 보류하자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공사 영역에서 권오봉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여기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좀 붐업을 해야 된다는 뭐 의견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그냥 아예 스톱된 상태는 아니고 언제든 이제 그 기재부에 이것을 매각하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여수시가 또 밀어붙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럼 지금 당장은 보류의 상태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기부금 논란입니다. 이 역시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예. 여수 케이블카, 여수 밤바다와 함께 이미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만큼 수익도 많이 내고 있는 거죠. 예. 당초 업체는 분기별 매출액의 3%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업체 약속 이행 상황 어떻습니까? 예. 이 문제 말씀하셨듯이 좀 복잡한데요. 예. 이제 간단하게 사안을 정리하자고 보면 업체가 3%씩 내기로 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한 19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네. 지금도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업체는 언제부터 안 냈냐? 영업 개시하고 2년까지는 냈어요. 근데 3년째부터 너무 많다고 느꼈는지 안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소송을 걸었어요. 여수시하고. 이제 법적 관계는 우리 변호사님 자세히 얘기해 주실 텐데 소송에서 업체가 졌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인데 그 판결의 결론은 요지는 이거예요. 여수시가 내기로 한 관광기금으로 내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그래도 내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업체는 그 의무를 지게 된 상태인데 그 판결이 나고도 넉 달 넘게 지금 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억 원이 넘어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여수 씨가 이제 보다 공문을 보내요. 돈 내라. 우리가 기부금 단체를 너희들이 장학 사업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장학 기금이 있으니 거기다 내라라고 하니까 업체는 다시 지금 법적 조처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낸 건 아닌데 지금 시 공무원을 그 형사 고소를 해놨어요. 지금 이 기부금을 안 내기 위해서는 이 기부금의 근원이 강압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이 당시 강압을 했다라고 공무원을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상태로는 법적 다툼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문제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여수시가 기부금 약정을 이행하라는 그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는 게 제소 전 화해에 근거한 간접 강제 신청에서 여수시가 승소를 한 거거든요. 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고 넘어가면 해상 케이블카 측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여수시에서 사업을 인허가 해주면서 조건을 걸었죠. 그러니까 매년 연매출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내야 된다라는 게 그 조건이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수시에서 먼저 재소전 화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라는 것은 뭐 소송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에 나아가기 전에 당사자 간이 법관 앞에서 화해를 하고 그것을 조서 형태로 남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해가 성립할 경우에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2014년에 제기를 해서 2015년에 결국에 화해 조서가 작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케이블카 측에서 3%의 기금을 내야 된다라고 지금 조서는 작성이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광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2년까지는 냈었는데 2017년부터는 이견이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수시가 지정하는 단체에 내겠다라고 했지 여수시에 내겠다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런 이유로 지금 해상 케이블카 측과 여수시 측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여수시에서 어쨌든 화해 조서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기해서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간접 강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까지 인용이 됐던 상황입니다. 네, 아직도 좀 어렵거든요. 일단 제가 풀어보면은 법원의 결정은 해당 업체에게 기부금을 납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 업체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그 이유인즉 자체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이 장학재단에 내가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내 관광지 총 매출 가운데서 여수 해상 케이블카 매출이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 그 해당 업체의 진짜 생각이 궁금해요. 일단은 당초 약속보다 진짜 더 큰, 통 큰 사회 환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인지 우리 박 기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인 회사의 소유주, 전 대표죠. 통화를 여러 차례 해봤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요지는 그런 내용을 뭐 시에도 공문으로 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하겠다. 기부 장학재단을 우리 이름으로 장학금을 줘도 주고 싶다. 그냥 시가 지정하는 곳에 납부하는 건 싫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생각은 액수가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액의 3% 정도면 여러 가지 여수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인들은 그동안에 그 운영을 하기 전부터 이미 기부는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뭐 지금 직간접적으로 뭐 100억 원 넘게 했다. 그래서 액수가 계속 해마다 3%씩 그러니까 연 매출 한 200억 되면 뭐 6, 7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는 게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지 장학 기금을 출연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마다 장학 기금에 3%씩 출연을 해서 그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해요. 어느 정도 액수가 쌓이는 정도까지 기금을 형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요지는 그 부담이 너무 크다. 그동안에 기부를 할 만큼 많이 했다.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다시 법에 좀 물어보고 싶은 대목입니다. 변호사님. 법으로 해당 업체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 기자님 말씀하셨습니다. 업체의 대응. 업체가 오히려 여수시 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했어요. 내용인죠. 2014년 당시 여수시하고 맺은 기부 약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쌍방의 법적 다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간접강제 신청을 했는데 여수시에서 승소를 했다, 일부 인용이 됐다라는 점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 이후에도 법적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강제,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한 게 일부 받아들여졌는데 여수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다시 또 소송을 제기한 거죠. 청구 이해소라는 걸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강제 집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항소심까지 갔는데 여수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인즉 여수시에서는 여수시 관광기금이라는 단체를 네. 지정해서 여기에다 납부를 해라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게 여수시하고 다를 게 전혀 없다라고 봤고요. 법원에서는. 그래서 여수시하고 다른 게 전혀 없는 단체에다가 돈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기부금품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네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 자체가 금지가 돼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법원에서는 여수시가 이렇게 행위가 기부금법에 위반된다라고 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강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이 나버린 거고. 그래서 해상케이블카 측에서 어떤 이제 동력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재소전 화해조서는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재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완전히 이제 부정하기 위해서 준재심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그러니까 이 재소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뭐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판단 유탈 그리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재소전 화해조서가 작성됐으니까 이것은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재소전 화해이기 때문에 이건 판결이 아니다. 그래서 판단 유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판단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물론 그 전에 있었던 청구 이해소에서 민사 판결에서 여수시의 행위가 기부금법에 위반된다라고 판결은 나왔지만 그것은 민사 판결에 적힌 이유에 불과하고 해당 공무원이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준재심 사유가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관계 공무원이 이제 행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이미 민사로서 확정을 받았지만 이거를 이제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다시 준재심을 걸어서 이제 재소전 화해의 효력을 완전히 이제 부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지금 직권남용이라든지 기부금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업체의 처사도 상당히 이제 의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여수시 행정 참 답답합니다. 지자체가 업체의 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조건으로 공익 기부를 조건으로 내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은 기부의 약속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번 경우 이외에도 많다고 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딜레마입니다. 사실 예. 뭐 지역의 천연 이렇게 환경을 이용해서 속된 말로 돈을 버는 업체 아닙니까? 네. 그럼 지역에 좀 기여를 해라라고 하는 그 암암리의 어떤 지역사회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어떤 굉장히 협의적인 환경 하에서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정의 묘가 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고요. 그 기부금법에도 확실히 규정하고 있는 게 이제 반대 급부 없는 자율성입니다. 예. 뭐 이거 운영 허가 내줄 테니까 뭐 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상 어떤 협약이나 이런 거 자체가 상당히 그 법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목포 같은 경우도 목포 케이블카는 사실은 기부금을 3.3%로 규정을 한 상태에서 아무런 뭐 반발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사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서로 소통적인 환경 속에서 자율적인 기부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되고 지자체에서도 좀 여수시 같은 경우에 기부금을 모으고 또 그것을 이행하는 그 실과가 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일원화시키고 좀 기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그 지역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도 좀 답답한 이슈입니다. 다음 상포지구 특혜 의혹입니다. 상당히 피로감 있는 이슈입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뇌물수수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1년 2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론은
위법이 없었다입니다. 이에 전임 시장도 당시에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까지 했죠. 소모적인 논란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년에 걸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또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상포지구 문제는 크게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하면 검경은 법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없다고 하는 네. 거고 감사원은 그동안의 상포특위나 시의회나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온 문제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는 톤으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 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뭐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니까 뭐 사안별로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어떻게 단순화시키면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다분히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당사자격인 조철현 전 시장하고 지금 반대 선거에서 반대 지금 그 대호에 서 있는 분들하고의 어떤 다툼으로 가서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총선을 앞두고 좀 정치적인 계산들이 이제 많이 여기서 끼어들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까지 여수 씨는 이 논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수 씨의 행정이 아니란 거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포지구 인허가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정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태도가 이제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여수시는 행정제재,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어떤 내용의 소송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까? 우선 돌산 상포지구는 네. 그 삼부토건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지구 단위 계획 기반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준공 허가가 난 것인데 감사원에서도 지금 결과를 발표했다시피 그 조건이 지금 이행되지 않고 있고 이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고 여수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수시에서도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그 삼부토건 측에 이걸 보완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지만 계속 기한이 연장되어 왔고 지난 10월 말에 또다시 연장 요청을 삼부토건에서 했는데 여수시에서 이제 거부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에서는 뭐 입장을 좀 강경한 모드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시에서 업체를 상대로 제가 공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법을 위반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허가나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고 뭐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중지,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이 공문에서도 사업비 일체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시 입장이 앞으로 뭐 현재 입장과 크게 변화가 없다라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업체 측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가 입은 뭐 재산상 손해라든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상포지구 개발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기반 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조건이 달성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의 무분별한 택지 개발 사업도 2019년 핫 이슈로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그 만흥지구가 시끄럽습니다.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의 경우 여전히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만성리 준비된 가면은 관련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이 내용 박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건 지난 5월 30일입니다. 네. 여수시에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LH와 이 만흥지구 47만 제곱미터를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는 택지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지역 주민들부터 좀 황당해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도 거의 뭐 고지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곳을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반발이 나왔고 또 시의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만흥성리 해변을 검은모래로 해서 관광지로 꾸며가자는 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논의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 임대 아파트를 들어오는 것은 지역의 주택 수급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반발을 내서 그 의원들의 거의 뭐 반수 이상이
여기 항의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고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LH와 여수시 그리고 지역 주민들, 여수시 의회 간의 이렇게 논란 속에서 전혀 그동안에 거론이 안 되고 있던 중촌 마을, 네. 그 만성 해변 그 뒤쪽 마을은 이제 배제하기로 네. 여수시와 LH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마을 분들의 반발도 거세고 그 와중에서 권오봉 시장이 당시 주민들의 이제 반발이 격앙돼 있을 당시에 거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않겠다는 네. 메시지가 지금 와서 이제 번복되는 듯 비춰지면서 뭐 시장은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그 신뢰를 많이 잃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사실 그 택지 개발도 개발이지만 그런 어떤 신뢰 상실 속에서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된 반응. 지금 뭐 저도 여러 해 취재를 해봤지만은 시청사 앞에서 막 시장 화형식을 하고 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결국은 이 문제는 소통 부족이 야기한 신뢰 문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통 부족도 뭐 여수시에서는 이런 대규모 택지와 뭐 이런 개발할 당시는 다른 도시의 사례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이 택지 개발 사례를 뭐 알릴 경우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제시하는데 그렇더라도 그 거주민들 살고 네. 있는 분들에게까지 철저하게 봉쇄를 해서 그 협약까지 체결한 다음에 알린다는 것은 좀 그 과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순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법정에선 지자체장 이야기입니다. 먼저 허석 시장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시장이 상습 사기 혐의로 후배에게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기소까지 한 우리 지역에서 초유의 사건입니다. 조인 기자, 이 내용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요. 네. 한번 시간 순으로 따져보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허석 시장을 기소를 신고를 했습니다.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허 시장이 운영했던 신문사가 있었는데 이 의원이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는데 자기의 통장으로 알 수 없는 돈이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갔는데 그게 나중에 뭐 후원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작년에 이제 고발을 한 겁니다. 네네. 허석 시장을.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허 시장과 그 당시 허 시장과 같이 일했던 편집국장과 총무를 사기 혐의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하니까 재판이 열렸는데요. 10월 21일에 첫 공판이 열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재판에서 검찰이 한 말은 저도 그 재판에 가서 한번 들어봤었는데 사기 혐의가 입증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신문사를 운영을 하면서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한 1억 6천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 발전기금을 받은 이유가 직원들한테 7명의 급여를 줘야 된다 하면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급여를 그러니까 발전기금을 받아간 다음에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때 30%는 우리 신문사의 재정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발전기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주고 후원금 명목으로 다시 이거를 받은 다음에 나머지 30%를 역시 발전기금으로 다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문사의 재정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 명목으로 발전기금을 받아갔는데 그렇게 쓰지 않으니까 사기 혐의가 적용이 된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후원금을 받은 계좌가 허석 시장의 본인 계좌였다는 것도 문제가 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허 시장은 내가 경영에는 깊게 관여하지 않아서 나는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은 일단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지금 가장 최근의 재판은 이번 달 16일에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종철 그 고발인이 출석을 해가지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전 의원은 이제 허석 시장이 당시의 대표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변호인 측은 수사를 받을 때 이 이종철 의원이 진술했던 내용과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옥신각신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보니까 결과는 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기자의 정리에 근거하면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허 시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허석 시장이 유죄를 받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 순천시장 직위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 향후 재판 과정과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선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받아도 뭐 그 직을 상실하지만 그렇죠.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그 직을 상실하는데요. 지금 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반 형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그 피해 금액이 1억 6천만 원 상당, 굉장히 거액이죠. 그리고 피해 기간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면 사실 징역형의 선고까지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파장이 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 시장 측에서는 전면 이제 무효, 그러니까 완전히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 간의 입장이 굉장히 대립되는 상황이고, 뭐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결과는 예측을 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 사건의 쟁점은 허 시장이 그 신문사 그 종사자들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을 과연 편취행위로 볼 수 있는지, 그 행위를 편취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이고, 뭐 제가 관련 기사들을 좀 봐보니까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10명, 그리고 허 시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만 해서 5명,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쪽의 증인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지원금을 신청하고, 허 시장이 당시에 재직할 당시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그중에 일부를 어떤 경위로 반환받게 됐는지, 또 그리고 그 과정에 허 시장이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어느 곳에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순천뿐만이 아닙니다. 고흥군도 시끄럽습니다. 지금 박병종 전임 군수 이야기입니다. 전임 군수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직 시절의 배임 의혹입니다. 또 공무원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곧 송치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가 조작 혐의입니다. 공무원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수선할 것 같은데 이 내용 정리 조 기자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흥군에서 검찰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사건은, 가장 큰 건 올해 그 노을공원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썬밸리 사업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고흥 군수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대거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요.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은 2011년에 이제 노을공원 수변공원 그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2016년에 그래서 고흥군은 A 업체라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요. 이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 부지를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콘도미니엄을 짓도록 이제 고흥군이 허가를 내줬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게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다가 콘도미니엄을 지을 때 승인을 따로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고흥군은 그런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건축을 허가를 했고요. 또 사업 부지를 이제 주민들한테 시세보다 싼 값에 사들인 다음에 이 업자한테 부지를 팔 때는 다시 더 낮춘 가격으로 부지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막 보상비가 뭐 필요하니까 다른 사업비로 들어갔던 것들을 다 빼내가지고 이 업체가 필요한 돈을 지원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특혜를 봐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너무 길어가지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업체를 선정한 것부터가 좀 수의 계약이었고, 업체에게 부지를 준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좀 문서들을 조작한 혐의도 있어가지고 고흥군청의 공무원들이 3명이 이제 검찰로부터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박병종 군수가 얼만큼 개입이 됐는지, 그렇게 한 업체에 특혜를 봐줬으면은 당연히 뭔가를 받고 이제 특혜를 봐준 거라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군수가 개입했는지가 논란이 됐었는데, 검찰한테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혹을 확인이 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 말씀하신 다른 고흥군에 불거진 것들도 아직까지는 수사 중이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무원 사회 어느 조직보다 더 깔끔해야 되는 그런 사회인데 이런 이슈가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음 이슈,
전남 동부권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여수산단 대기 오염 배출 측정 조작 사건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수 순천 광양에 거주하고 계시는 남녀노소 한 분 한 분의 건강,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충격, 분노가 컸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박 기자님? 전무후무했던 상황인데요. 사실 그 공무원 조직, 공무원 공적 조직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공적 조직 못지않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욕을 할 때도 있지만 네. 또 막연한 신뢰감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뭐 기본은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린 사건이었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을 관리 감독해야 할 업체들마저도 서로 짜고 짬짬이를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예. 이거 그때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네. 우리 뉴스 이슈에서 심각하게 한번 다뤘었습니다. 그때 그 검찰이 지난달에 네.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이제 여수 국가산단 내 대기업 2곳을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발표는 환경청 발표는 4월 17일이었고요. 네. 검찰이 이후 이제 수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치 조작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네. 확인한 바를 개략적으로 좀 보면 정말 이 죄질이 안 좋습니다. 무려 1,600건 정도를 이렇게 이제 조작을 했는데 그 중에 측정치를 넘어서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낮춘 것도 있지만 네. 더 죄질이 안 좋은 게 측정치 이내인데도 아니 그 배출 허용치 이내인데도 부과금을 면제받기 위해서 또 그마저도 줄인 겁니다. 그 대기업들이. 그리고 단지 현장 직원들 물론 예측 가능 일이지만 직원들이 그걸 낮춰서 뭐 그걸 유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임원들까지 또 공장장들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가담한 정황들이 드러나서 참 더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 대기에 배출되는 각종 유해가스의 농도를 조작했다. 부도덕한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추악한 사건이었습니다. 환경부가 이번 달 11일부터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그 기업이 대기오염 물질 측정 결과를 조작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더 이상 눈 가리고 아무 건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법률이 좀 뭐 이런 행위들을 예방하기에 좀 부족하다라고 그러죠. 그런 지적이 많았었는데요. 환경부가 지난 11일에 네. 발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하겠다라고 네. 지금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사업자가 자가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측정 결과를 누락한 경우에 현재는 지금 3차례 경고 후에 네. 조업 정지가 내려지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 정지, 네. 2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해서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뭐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한 경우에는 1차에는 영업 정지 1개월, 그리고 2차에는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또 행정처분 기준도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이런 행정처분 기준 이외에도 이걸 위반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게 법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분명히 어떤 벌은 세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재 조치가 강해지니까 예방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슈도 그다지 즐거운 이슈는 아닙니다. 지역의 공분을 샀던 흉악범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혼한 지 20일 만에 아내가 타고 있던 차량을 여수 금오도 선착장에서 바다에 빠뜨리고 자신은 유유히 현장을 벗어났다는 말 그대로 인면수심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CCTV가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는데 그 범죄의 이유가 더 우리를 분노시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보험금 17억 원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7일에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재판을 들어가 봤는데 재판부는 일단은 그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남성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남성분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다고 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2018년부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좀 덜어드리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두 아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여성을 만나고 나서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제네시스 세단을 삽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한테 교제를 하면서 상당히 내가 좀 재력이 있다. 우리 나중에 어디다 콘도를 짓고 펜션 운영하며 살자 막 이런 식의 어필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분은 그거에 넘어간 것 같은 정황들이 많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하고 결혼한 다음 날 이제 보험이 들기 시작하는데 총 7차례 보험을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험을 들 때 그 수령인이 있잖아요. 네. 수령인을 여성분이 다른 자신의 가족으로 이름을 했던 것도 남성이 자기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게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든 보험금은 아내 이름으로 했다가 다시 자기 동생의 이름으로 다시 바꾸고 막 이런 정황들이 확인이 되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는 이거는 분명히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한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남성은 중립이랑 주차가 헷갈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차가 이제 굴러서 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네시스는 중립이랑 주차를 헷갈릴 만큼의 그런 차가 그런 기계적인 조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제 좀 살해 의도를 가진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감형은 없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근데 남성은 1심에서 일단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나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경제적 이유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직한 사건이죠. 네. 흉악 범죄 또 하나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결국 살해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워낙 흉악한 사건이라서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20만 이상의 동의가 있어서 공식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 역시 조 기자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이 불거진 거는 5월 27일이었는데요. 내용은 다 많이 아실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현장에서 잡힌 남성은 현장이 아니라 자기네 집에서 잡혔었는데요. 그 남성은 범행을 모두 부인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살인을 한 게 맞다라고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제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은 사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구형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0월 17일에 제1형사부에서 1심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40시간 동안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이 남성이 2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그때도 강간죄가 있었고 같이 이제 지내는 피해 여성과 그 회사 선배도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함께 어울려준 피해자들에게 잔혹하고 비정한 범죄를 저지른 거는 개선의 여지가 좀 없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2019년 지역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 그 대부분이 죄송하게도 그다지 유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좋은 기억 하나 정도는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기억에 남겨야 할 만한 우리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 훈훈한 이야기 꼭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강수 기자. 네. 저는 이걸 하나 꼽아보았습니다. 남해안 남중권의 무한도전. 네. 무한도전. 네. 네. 무한도전. 그 지금 수도권 집중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슈, 중요한 어떤 세레모니를 한번 우리 지역에서 남해안에서 한번 해보자라는 이슈로 지금 전 세계 197개 중요한 직책의 그 공직자들이 함께하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것을 여수를 중심으로 남해안 남중권에서 한번 개최해보자. 유치 운동이 지금 이제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시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실 여수 세계박람회가 개최된 당시 유치 운동 당시도 사실 객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세계박람회를 중소도시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끈질긴 무한도전의 노력으로 성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의지라든가 이런 것도 좀 느껴졌고요. 사실 그 발대식을 하는데 이 기세를 좀 몰아서 그 한 발 한 발 좋은 결과를 향해서 나가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 뉴스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다음 조영 기자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목을 뽑으셔가지고 저도 제목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재심 청구하세요. 네. 물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재심입니까? 그 여순 사건 재심인데요. 네. 올해부터 재심이 네. 쭉 진행이 됐는데 23일에 마지막 선고적 마지막 공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이제 무죄라고 예.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 남긴 했지만 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상 그렇다고 봐가지고 재판부의 입장도 그랬고요. 그 마지막 공판에서. 그래서 70년 만에 드디어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설레발을 치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 지역민들 정말 많이 참고 입 다물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년에는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은 훨씬 재심을 청구하실 때 무죄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용기를 내시고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관심을 갖고 좀 청구를 같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하진 변호사, 박광수 기자, 조희원 기자였습니다. 네, 2019년 뉴스앤이슈 이것으로 마칩니다. 2020년에는 더 따뜻하고 즐거운 소식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9년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